의자 저 끝에 좀안 좋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도영희 교수입니다. 26년 공학기 세미나는 미래 게임을 상상하자 플레이 전개 확장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카이스트는 한국 게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 자리를 거쳐왔던 의원님 어디요? 이 자리를 거쳐갔던 카이스트 학생들이 만들어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장수 게임으로 등재가 되었었고, 그리고 20여 년 전에 제정되었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년 후 게임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파급됨에 따라 전면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게임 내부에만 영향력을 머물고 있지 않고 게임 외부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저희 문화기술대학원의 세미나는 국회의원, 글로벌 게임의 D&I 리더, 게임 언론 대표, 시각장애인 플레이어를 대변하는 교육자, 정부 정책 책임자,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해외 석학 등 8명의 시선을 통해서 게임 시장과 법제도, 진흥 정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노년과 장애를 아우르는 게임의 접근성은 어떤 해법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게임 디자인의 예술적이고 이론적인 확장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세미나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가에 대한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 게임 산업이 나가야 할 입체적인 지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조승래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대한민국 미래 게임 산업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입니다. 사실 제가 20년 가까이 게임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게임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영역에 있습니다. 법안 한 줄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있고, 또 나라의 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르는 기준선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는 그 시대의 맥락에 맞게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나 돌보지 않았던 사각지대들을 관점의 전환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균형을 잡는 노력일 것인데요. 그동안 조승래 의원님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게임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오시고 그것을 또 실행으로 옮기시는 꾸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왜 게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개인적인 계기와 그동안의 입법 및 정책적 노력, 그리고 미래 게임에 나아갈 바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미래를 향한 보다 많은 질문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합시다. 네, 박수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없어요? 마이크가 유튜브 노이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안 들릴까봐 그러는데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우리 교수님보다 목소리가 좀 크죠?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조승래 국회의원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제 사무실을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니 교수님 말고. 예, 제 사무실 저 충남대 정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정문 앞 맞은편에 보면 8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또 8층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제가 10년째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아, 저기가 사무실이구나. 나중에 저 온천역 좀 나가다가 보시면 꼭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소개를 하시면서 게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을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예, 10년 동안 게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왜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라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다 이제 게임이든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게임도 뭐 몇 개씩 다 하죠. 이 앞에 있는 학생, 어떤 게임을 하십니까? 요즘 안 하는데 피파 피파, 온라인이요. 피파 온라인. 네. 사실 게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고 그러면 온라인 게임, 뭐 스마트폰 게임을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놀이 아닙니까? 노는 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뭐 TV 같은 것도 없던 시절에 살았던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제기차기 한다든지 자치기 한다든지 뭐 술래잡기 한다든지 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노는 거 말고는 딱지치기 뭐 이런 거지 주로 팽이치기. 그러다가 소위 오락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자오락실이라는 데 가서 했던 게임이 이제 갤러그라는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갤러그는 들어봤죠? 네. 여기 어르신들은 들어봤을 거고 그게 뭐 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막 쏴 죽이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주에서 괴물체를 죽이는 이런 게임이죠. 근데 이제 오락실에서 그 갤러그라는 게임을 통해서 사실 전자오락이라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동전을 가지고 오락실 가서 동전 놓고 게임 막 하다가 몇 판 못하고 죽고 뭐 하여튼 이런 거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등장해요. 그런데 콘솔 게임 같은 게 있지만 컴퓨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게임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89년, 90년, 91년 요때쯤인데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지금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컴퓨터를 뭘로 이제 구동을 시키려면 도스를 집어넣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한 다음에 그렇게 부팅을 시키면 다시 빼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불러 오려면 한글이 나오다 그러면 집어넣고 다시 불러 일으키고 그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편집하려면 다시 다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시절에 이제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삼국지 1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코에이사에. 코에이라는 지금도 게임 회사가 지금도 있죠. 삼국지 해보신 분? 해봤죠? 해보셨죠? 지금 삼국지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 10년 전에 14가 나왔는데 15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14까지를 해보셨고. 그러니까 그게 코에이의 삼국지 1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게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국지는 이 맵이 있지 않습니까? 맵이 있고 두 장수가 있어요. 서로 막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울 때 그때는 마우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서 화살표로 딱딱딱 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F1부터 10까지 단축키를 하면 거기에 어떤 명령어가 이제 조응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임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퓨터 게임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게임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등장을 했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서 그 특정 게임을 혼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하니까 다음 온라인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고 경쟁도 하고 동맹도 맺고 뭐 이런 게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 선이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 그 전엔 전자오락실, 전자오락기기, 컴퓨터, 온라인, 스마트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게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기술 변화에 따라서 최적으로 적응해온 콘텐츠가 게임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만화방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과거의 만화방은 지금의 만화방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만화 카페 그래가지고 꽂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옛날 만화방이라는데 가면은 그 연탄 난로 있고 뭐 냄새 쾌쾌하고 저쪽 구석에서 약간 불량스러운 청소년 담배 피고 뭐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제발 좀 만화방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하루는 막 TV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만화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만화책을 불태웠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그 2000년대 들어가서 막 그 게임, 또 온라인 게임들이 막 활성화, 뭐 PC방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아, 게임이 안 되겠다고 해서 막 셧다운 규제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못하게.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만화책을 우리 엄마가 왜 그대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야, 공부해야 되는데 왜 만화책을 하냐. 이거였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만화책이야. 게임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야 되는데 웬 게임이야.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의 학생 시절에 과거에 70년대는 만화책이 70년대 80년대 만화책이 공부의 적이었다면 2000년대 넘어가면서는 그게 게임이 공부의 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기를 쓰고 아이들 게임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애들은 10시 이후에는 게임하지 마라. 셧다운 규제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게임이라는 거는 기술 진화에 따라서 하나는 이제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는 연결성의 변화에 따라서 게임은 계속 진화해 왔다. 즉 게임은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 만화책이 공부의 적이고 게임이 공부의 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콘텐츠, 만화라는 콘텐츠, 그리고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몰입하게 하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라는 콘텐츠가 공부의 적이어서 마치 분서 경유하듯이 분서를 한 거예요. 분서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분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죠. 요즘은 웹툰이라는 것으로 진화가 돼서 그 콘텐츠도 사실은 그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만화도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형식이 만화책이라는 단행본 그 형식에서 웹툰으로 해서 포털에 쭉 스크롤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변화를 한 거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내용, 그 콘텐츠, 내용이죠, 내용도 스스로 막 진화가 되면서 그 웹툰을 통해서 많은 드라마, 영화, 게임도 만들어지죠.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요 만화책, 게임 같은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성취감을 어떻게 주는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 또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선은 제가 재선 의원을 하면서 문화예술법을 바꿨는데 거기에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집어넣습니다. 과거에는 뭐 음악, 당연히 미술, 뭐 문학, 뭐 이런 것들만 그 문화예술의 범주였다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무슨 게임이 문화예술이냐.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저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되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뭐 셧다운 규제 같은 거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규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아까 제가 게임이라는 게 그 온라인 게임이 있고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는 규제가 다 모바일 게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소위 전자오락실 같은 이제 특정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게임 같은 거든 이런 특정 장소의 게임의 규제와 모바일 게임의 온라인 게임의 규제와 모바일 게임의 규제에 다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셧다운 규제는 당시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규제였기 때문에 이미 게임의 플랫폼이 모바일로 바뀐 조건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제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학생들 공부를 좀 더 시키려고 셧다운 규제를 시켰던 그것은 사라졌느냐? 물론 그렇진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면 규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규제도 바뀌죠. 그러면 어떤 규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도 교수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 게임법이 만들어져서 게임산 진흥에 관한 법을 만들고 그 당시의 규제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임 일반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제 특정 장소형 게임, 아케이드 게임까지 다 동일한 규제 잣대에 집어넣고서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게임이 다양하게 바뀌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뭐 모바일 게임을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떤 체험형 게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실제 하나의 행위자가 돼서 직접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 게임도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도 지금도 벌써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그 하나의 게임의 창작자가 돼서 AI와 함께 게임을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면서 계속하는 이런 게임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내 스스로 하나의 창작자이거든요. 그 이용자이면서도 창작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조건에서의 그러면 법과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네. 뭐 이런 건 뭐 다 보시면 되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요즘 또 게임하면은 요 밑에 뭐 기능성 게임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 그렇죠. 디지털 치료제. 이게 이제는 그 과거에는 그 게임에 몰입이 되면 마치 이게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WHO에서 그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 그것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ICD-11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KCD-11이라는 그게 이제 통계 분류표입니다. 거기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게임 중독을 추가할 거냐 말 거냐 문제. 과연 게임이 중독 물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뭐든지 과몰입은 안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흔히 뭐 요즘은 뭐 인터넷 중독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콘텐츠 중독. 그럼 이것도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자제력이나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 그냥 좋게 얘기하면 과몰입 수준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텐데 그런 상태에 이르는 계기를 주어진 예를 들면 콘텐츠 이런 것을 중독 물질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거는 이게 섭취가 되거나 흡입을 하게 되면 생리적인 변화를 만들잖아요.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 정신적 변화까지 만드는 이런 구조와 내가 콘텐츠에 몰입해서 좀 극단적으로 더했을 때 중독이라고까지 이르렀을 때 물론 중독이라는 증세까지 가면 자기 일상이 파괴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중독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그렇죠. 그거는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게임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중독물질이고 한쪽에서는 치료제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내려왔던 이 놀이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놀이, 문화, 예술 이런 가치의 측면이죠. 이런 측면 하나와 또 기술적 측면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뭐 다 비슷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그 실제 사람이 직접 그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서 훈련하거나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게임 요소를 도입해서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미 우리나라 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F16, F23 뭐 이런 것도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이 실전에 도입되기 전에 시뮬레이터가 먼저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조종사들이 거기에서 막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에 가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상의 전쟁 연습을 하는 게 뭡니까? 각계전투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계전투, 종합각계전투. 근데 종합각계전투라는 것은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우리 중대에서 종합각계전투 교장을 관리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그랬어요. 위에서 이제 뭡니까 기관단총이라는 거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병사들이 막 뛰어가다가 낮은 포목으로 뭐 장애물을 넘고 적을 공격하고 그래서 목표물까지 뛰어간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어지는 옵션이라는 거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옵션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장 환경이라는 게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 사막에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무슨 산악지대에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그 다양한 옵션들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실의 삶을 게임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확장할지 알 수 없고 이건 무한대죠. 사실은 기술은 이미 갖춰졌고 그 작은 문제만 해결되면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게임이 갖는 그 무한한 가능성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아까 이거는 디지털 치료제 같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2017년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만들었고 제가 초대 회장을 했고 그때 국회의원 한 20명 정도란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많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으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임은 청소년 학생들 공부의 적이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가장 극단적인 이 부정적 인식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가 그 2018년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화체육부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도정환 장관이었어요. 근데 도정환 장관은 이제 시인이지 않습니까? 교사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한 뭐 식견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게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장관한테는 게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인벤이라는 그 게임 그 미디어가 있거든요. 인벤이라는 아세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조승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제가 별로 유명한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뭐 지금도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뭐 국회의원 누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게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게임 유저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볼까요? 저한테 좀 조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이 네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야 네가 국회의원이면 난 대통령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네? 신뢰가 생기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댓글에 그때 뭐 롤 커뮤니티가 있고 뭐 오버워치 커뮤니티가 있고 커뮤니티마다 있거든요. 게시판이. 거기 이제 대표적인 거 3개에다 올렸는데 막 수백 개씩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 이틀 정도 댓글 막 달린 걸 가지고 분류를 쫙 해보니까 첫 번째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게임을 하는 그 유저들이나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이나 게임 회사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게임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걸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이 게임 프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게임 오케스트라 이제 OST 같은 거 해가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막 리니지 이 게임 테마송 멋지잖아요.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뭐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것도 하고 결국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부정적 인식의 끝판이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 규제. 그거를 이제 규제를 푸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한 거였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해 토론 같은 거 하고. 저 프라이팬으로 와가지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1대,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게임하던 걸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하면 잘 모르실 게 있잖아요. 21대 국회는 2020년 이제 시작된 국회예요. 근데 2020년 하면 코로나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우리가 한 2년, 3년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사실은 게임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새롭게 조망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어디 바깥에 다녀서 어떤 무슨 뭐 스포츠 행위라든지 뭐 여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 사람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하게 됐죠. 그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이 상당히 좀 침체기를 겪다가 이때 팍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때 그 대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랬던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출석을 못하고 온라인 그러니까 대면 교육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줌으로 막 수업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이 문제가 사회적 재난이 닥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큰 이벤트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게임에 대한 전면 개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문화예술 기본법에 문화예술 범죄에 게임을 포함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는 24년도에 구성된 국회입니다. 24년 4월 달에 총선을 통해서 제가 삼성에 대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당초의 법은 그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거를 게임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의 가치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게임의 콘텐츠에서 가치적 측면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일종의 그 사회적인 이 해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게임이 다른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명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아케이드 게임, 그러니까 특정 장소형 게임,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인데 사실 각기 다른 규제 조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형 게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통제가 훨씬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신분증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게임은 그 게임 허가 받을 때부터 이 게임은 그 미성년자 허용이 아니야. 그렇죠. 이게 연령 제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상품권 교환이라든지 현금화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을 동일선상으로 놓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하자. 그래서 아케이드 게임은 기존의 규제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은 그거는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보다 기술 친화적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정리해보자라는 취지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 거버넌스인데 지금 이제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이 있고 콘텐츠 진흥원의 그 대표적인 이제 이 문화 콘텐츠 게임,
영화는 영지로 따로 있지. 영지로 따로 있지. 물론 이제 컨텐츠 진흥은 이제 영화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 그리고 방송, 그 다음에 웹툰도 있죠.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게임 전체 산업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 그 안에 한 파트로 넣기보다는 좀 더 분리해서 좀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그 여러분들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그 게임에 대해서 무슨 그 이용자들 말도 안 되게 막 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게임물 관리위원회 깨관이 폐지하자고 막 서명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깨관이 없애된다고 막 원성이 자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치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 생태계의 어떤 성숙도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그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거버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거버넌스가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던 그런 것에 비춰보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뻔한. 네.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한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뭐 이렇게 다들 우수한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저같이 게임으로 삼국지 게임하느라고 막 2박 3일 날 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제가 삼국지 8까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삼국지 8까지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게임 한 10년 정도 한 겁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그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 보면 이 약간 루저가 된 느낌도 있긴 있어요. 갑자기 막 하다 보면 막 여기만 내가 정복하고 끝내야지. 여기만 먹고 말아야지. 소위 그 퀘스트, 이 미션만 수행하고 끝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동터 오는 그 새벽을 맛보면 진짜 완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렇죠? 마찬가지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끔 쉴 때 이제 집에서 무슨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드라마는 끝날 때 항상 재밌잖아요. 그 다음 편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만 더 봐야지. 그러다가 나를 새죠. 그럴 때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게 되고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솔직히 들죠. 근데 이제 공부를 막 엄청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판단이 바로 우리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그 게임에 대한 그 가장 기술 친화적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제 AI 시대에 AI와 결합된 이 게임이라는 콘텐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에 그럼 내가 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 있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이제 제가 68년생이니까 지금 18이거든요. 근데 뭐 오래 살면 한 40년 정도 더 살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지나면 뭐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게 나이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뭐 30대신 분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AI 시대의 게임 혹은 AI 시대의 문화 콘텐츠 거기에 주역으로 살아가셔야 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내가 앞으로 미래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앞으로 당장 5년 뒤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한 5년, 10년, 20년 뒤를 상상을 하면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때 그럼 나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 그렇죠. 사실 뭐 우리 때는 그 유발 하라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유발 하라리가 무슨 책이더라? 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런 책이 아니라 뭐 뉴욕타임스 기고문인가? 거기 이런 게 있어요. 그 중국의 이제 어떤 송나라 시절의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어느 게 있어 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시절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면 자기도 농부고 아버지가 어부면 자기도 어부인 거야. 그러니까 평생 떠나지도 않고 내내 그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 대한민국 이곳 대전에 살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뭐 대전 분들 뭐 몇 명 없을 거야, 그죠? 여기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막 여기 오셨을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그 우리 그 조선 시대만 해도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죽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특정한 시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 속에서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혹은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 약간 좀 약간 좀 싸 보여요, 그죠? 경쟁력이라는 표현은 좀 싸 보이고 요즘은 옛날에 한때는 경쟁력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저렴해 보여요. 경쟁력보다는 어떤 가치 뭐 이런 게 되겠죠. 비전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나만의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참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지금 37분 되셨어요. 그럼 한 좀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볼 때 뭘 하나만 좀 잘 못하는 작가 성격이 있어요. 제가 드라마도 막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막 혹은 뭐 디즈니 우리 집 뭐 쿠팡도 이제 하다가 이제 끊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 다양한 이 어쨌든 OTT 채널 유튜브에서 하여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찔끔찔끔 봐요. 그리고 독서도 저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그 습관이 이제 소설, 시 같은 요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문학 작품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계, 뭐 역사, 인문 사회 이런 쪽, 철학 이런 쪽 하나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기술 뭐 요거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한 3권 정도를 이제 같이 놓고 보는 이런 약간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습관을 왜 갖게 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진학을 위한 학습은 일정 정도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 진도에 따라서 시험이라는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잘 받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학습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의 학습과 저 같은 사람의 학습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충남대학교 제가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보통 이제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그죠? 요 4가지 과목 중에서 저는 생물과 화학만 배웠습니다. 아예 저는 뭐 물리나 지구학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고 이러저런 이제 뭐 사회과학 공부도 하고 뭐 철학적인 뭐 공부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야 내가 그 사회과학적 지식 혹은 인문 철학적 지식도 그게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기본적인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더라. 왜냐하면 이 철학적 깨달음이나 철학적 완성도 결국은 이 자연과학의 성취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데 철학적 변화가 무슨 뭐 기계적 결정론, 절대주의, 그다음 상대주의로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획일성보다 다양성 이렇게 바뀌어 오거든요. 세계관 자체가. 이런 세계관이 이렇게 바뀐 것은 바로 자연과학적 증명과 성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제가 이제 어떤 철학책을 보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늘상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 자연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 이제 지금 이렇게 독서 습관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이제 문화 기술 여기에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에 입학하신 분들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쨌든 문화 기술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융합의 묘를 잘 살리려면 내가 온 것도 내가 그동안 쭉 걸어온 길도 잘 다시 가야 되고 새로운 길도 탐색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스스로를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걸 이런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융합을 해 주시겠지만 학습자 개별이 스스로를 융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융합을 하려면 융합을 하기 위한 그릇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독서를 좀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실제로 아시지만 세계를 울리는 이 콘텐츠를 보면 그게 막 재미있고 막 오락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현실을 정말로 제대로 반영하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거든요. 놀랄만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작가들이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감독들이 주목하고 그리고 K-pop 가수들이 주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이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이제 K 콘텐츠의 현재도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 가치를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우리가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 K 콘텐츠가 이렇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이 됐는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기술적 예술적인 측면에서 노래도 정말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비주얼도 좋고 이런 예술적 기술적 퍼포먼스 뭐 이런 게 당연히 하나가 있고 또는 그 내부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의 문제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막 활력을 만들 때는 정말로 어렵게 막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조용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태지가 등장하고 서태지가 등장해가지고 지난번 어떤 글을 보니까 서태지가 그랬다대요. 서태지가 이 대한민국 음악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뭐냐? 그때는 그 전까지는 무슨 레이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코드 소속사가 있어요. 지금도 약간 기획사 이슈는 비슷한 게 보긴 하죠. 근데 이제 음반 하나를 발매를 하면 그게 뭐 5,000원, 10,000원 주고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400원 떨어져.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서태지가 반기 들어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서태지가 한 한국 대중음악의 한 역할이 이게 90년, 벌써 30년 전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대중 예술가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있었고 제도적으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라는 분야에서 정책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그 역사적 특수성, 식민지, 해방, 전쟁, 독재, 산업화, 민주화, 뭐 이런 그 100년 사이에 전 세계인들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참 독특하기도 하고 내가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K 콘텐츠의 이 뛰어난 이 업적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앞으로 더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제가 질문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도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에 관심을 가지신 동기와 또 게임법 개정의 변화 방향 그리고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이 고유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맥락을 깊이 읽고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지침까지 두루두루 알려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학생들의 질문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고 자기가 누구인지 이름을 좀 얘기하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니, 교수님은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이 과정의 첫 강이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은 서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처음 보는 학생들도 서로 맞아요. 있겠네. 그렇죠? 네네. 신입생들도 있고 그렇죠. 또 학년들이 다르면 인사 나누기도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너무 멋있는 질문 안 해도 돼요. 그 질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질문의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 얘가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질문의 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질문이라는 거는 어떤 질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질문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먼저 하고 말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학생부터 아,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국회는 대부분 법률 전문가 위주로 전문가 출신 분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게임 개발자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 전문가 분들 출신이 의회에 입성하시기도 하시는지 아니면 그랬을 때 게임 관련 법률을 만들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참고하는지 만약에 비중이 적다면 우리 학계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아무래도 그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도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감시하고 심사하고 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의원 생활하기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가,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을 때 갖는 이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는 그 대한민국 5,100만 명 국민을 그 주권자들을 대행하는 주권 대행기관이거든요. 주권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그 수준, 그 눈높이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뭘 엄청나게 선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하는 게 맞아요. 지금 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뭐 제가 직업군을 다 세보진 않았지만 사실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해서도 지금 22대 국회는 게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 김병관 의원이라고 웹젠, 그 카이스트 출신이잖아요.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뭐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뭐 유정주 의원이라든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라든지 평론가니까 뭐 이런 의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들은 그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문성과 보편성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성과 일반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법을 이제 한다고 해봐요. 이 게임 회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전문성이냐? 그럼 내가 이 사람이 게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냐, 경영하던 사람이었냐, 아니면 개발자였냐, 아니면 그냥 저같이 그냥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었냐. 그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그 뭐 확률형 아이템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무슨 가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과금을 막 때려가지고 돈 버는 게 목표가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움이 붙잖아요.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립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자의 경우는 이 대립 구조에 또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작자로서 돈은 버는 창작보다는 지금 하나 예술 작품 답변 해보고 싶은 포부가 있죠. 그런데 경영자는 야 그게 돈이 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발자의 창작 요구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게임 생태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처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특히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로서의 능력, 조정자로서의 능력은 그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얘 생각이 있고 얘 생각 A, B, C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가지고 있는 저의 소신과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얘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얘한테만 힘을 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3자의 이익의 균형을 만들어줄 때 합의가 되거나 또 그게 거의 옳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과정에서 참고하는 게 그런 거죠. 이 구체적인 행위자들을 제외한 그 생태계를 관찰하는 전문가들. 그렇죠? 전문가들. 그 생태계 안에 있으면서도 약간 그 생태계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 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분석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거를 참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이나 조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국회나 정치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거를 잘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정치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정치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런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의회라는 공간은 원래가 그 총칼 들고 싸우거나 무기 들고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거로 만든 게 의회예요. 말로 싸움. 그래서 말싸움은 당연한 거예요. 말싸움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전 세계 이제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 과제이자 숙제인데 너무 극단화되고 있어요. 극단화되고 있어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 사람의 주장을 이 사람은 전혀 듣지도 않아요. 서로 다른 알고리즘에서 막 다른 세상에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좁히는 게 결국은 이게 또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라는 걸 가지고 이 갭을 좁혀내고 합의를 만들어내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서 그 결론대로 공동체가 움직이고 그 움직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고 다시 좋은 방향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일 텐데 이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요거를 회복하는 게 전 세계적인 숙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트럼프가 잠자고 있는 마두로를 체포해 간다든지 이란을 갑자기 공격한다든지 그런 어떤 가치를 떠나가지고 문제 해결 방식을 그렇게 꼭 폭력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 폭력적인 해결 방식 말고 대화나 다른 방식은 없는 것이냐.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예술, 콘텐츠의 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좀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세계관을 접하면서 아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약간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게 만들어져야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대화를 해야 타협할 수 있거든요. 대화 없이 타협은 있을 수가 없죠. 그 대화 없이 어떤 결론 내린다는 것은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거 말고는 없겠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전 세계 숙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거를 만들어내냐면 혐오라는 정서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혐오라는 정서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책을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좀 적직한데 보수 본능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던데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혐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놨다. 참 그래서 이 정의가 맞다. 혐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 진화 과정에서 혐오라는 감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존재,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 그게 혐오라는 정서로 맞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혐오라는 정서를 극복하려면 거꾸로 또 어떻게 되냐?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은 이런 혐오 정서에 정치 세력들이 편승을 해서 편을 가르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에 또 마찬가지로 서로 아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는 과정. 이 아는 과정을 만들어야 혐오가 극복되겠다. 하여튼 좀 빠졌네요. 예. 네, 사실 게임도 혐오의 대상이었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미지의 세계에 무엇을 둘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학부 민요한 학생인데요. 아까 발표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게임이 제일 기술과 함께 같이 제일 진화해가는 과정 그 분야다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공감이 갔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게임의 새로운 포텐셜도 주목받는가 하면은 또 더 위험한 부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뭐 미국 정부 쪽만 해도 이제 로블록스나 이런 쪽에서 나올 때마다 뭐 가챠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아니면 어린애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위험도 나오는 편인데 그 와중에서 대중에게 아까 혐오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게임이 그래도 안전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라고 할 때 포텐셜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 위험도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취해야 되는 자세가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쭉 게임이 발전해온 그 역사나 맥락을 봤을 때 게임이라는 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는 그 기술의 발전에 가장 친화적인 콘텐츠였다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게임이 컴퓨터가 만들어서 컴퓨터 게임이 됐고 온라인 게임이 됐고 모바일 게임이 됐고 무슨 가상현실 게임 만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무돌 삼국지 같은 유의 예를 들면 무슨 가상화폐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의 그 성취물을 이제 가상화폐로 주고 했을 때 이게 소위 그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 주제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이슈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이 게임 규제의 독특한 또 역사성이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그 무돌 삼국지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그 어쨌든 게임의 오상물 성취물에 대해서 뭐 가상화폐나 이런 것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한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미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저기 그 뭐 구글 플레이 뭐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결제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통제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규제는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된다.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규제의 범위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1국가 단위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그 현재 인터넷 또 모바일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일국적 규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 질서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숙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새로운 기술 요소를 도입해서 무슨 AI 어떤 걸 도입했다 쳐봐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어떤 위해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사전 검열을 통해서 일일이 위험성을 다 판단해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 검증하면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건 규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이제 위험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기술이 도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검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AI 기본법 통과되면서 AI에 대해서도 뭐 고위험 이게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규제체계가 약간 달리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설계가 좀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려면 그럼 이제 거기에 도입된 그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 기술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 개발자 혹은 그 사업자 스스로가 그 그 기술에 대한 영향이 이렇습니다라고 스스로 설득력 있고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평가해가지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방하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국민생활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런 문화예술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세상에 많은 죽고 사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법들을 입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시고 개정하시는 걸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선출직들은 선거 공약을 하잖아요. 공약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2024년 4월 며칠에 선거였지. 하여튼 뭐 선거를 하면서 그때 공약을 걸었어요. 근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이 공약이에요. 제 공약. 그 공약하고 또 몇 가지 다른 공약들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느 하나만 하지는 않죠. 접시를 그래도 몇 개는 돌리잖아요. 그 이제 유능한 사람들은 접시를 더 많이 돌리겠죠. 그리고 선수가 좀 될수록 접시 돌리는 개수가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년 동안 게임 뭐 콘텐츠 쪽 가지고 쭉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상임위가 이 콘텐츠 관련된 그 국회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와 있거든요. 사실은 좀 관계가 좀 없죠. 물론 관계가 다 있어요. 어떻게 있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는 주로 이제 세제, 재정, 그다음 거시경제,
뭐 금융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콘텐츠 제작 회사들 아까 이제 그 개발자들의 지원, 중소게임 업체들의 지원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요구할 수 있죠. 세제 감면해줘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게 큰 틀에서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뭐 법 개정이든 제도 개선이 하는 게 있고, 제가 속해 있는 그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크고 작은 개선들을 만들어나가는 거, 이게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나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콘텐츠 쪽은 반드시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상임이라는 구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만드는 이 의원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게임 정책 포럼 같은 것도 있고, 국회 연구단체를 국회의원들이 3개씩 가입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하고 있는 게 AI 관련된 포럼을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행복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제 마음 챙김 포럼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마음 챙김이라는 게. 여기 카이스트 명상강 연구소라고 있죠. 그죠?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이게 그것도 두 가지에서 하나는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그 지역 방송사가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또 정치인들이 뭐 도로를 놔주겠다, 다리를 놔주겠다, 이렇게 어떻든 자꾸 이제 물질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것이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의 좀 마음까지 챙길 수 있는 정치를 좀 해보겠다 해서 이제 제가 만든 게 마음챙김 포럼이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제가 만들고 보니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 AI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닮은 지능체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사람과 닮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닮은 지능체를 만들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이제 뇌 구조, 뭐 인지과학, 뭐 뇌과학 이런 측면에서 막 하는 거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할 때 이 심리적 이 기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과연 그게 사람을 닮은 이 지능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뭐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마음이다. 난 이렇게 본 거죠. 약간 좀 형이상학적이긴 하죠.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또 그럴싸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 다른 질문. 네. 네. 저는 문화기술대학원 그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최종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되게 유익하게 진행된 강연 되게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지점은 뭐 이전에 나온 것들과 좀 맥락이 비슷할 수는 있겠는데, 특히 최근에 좀 AI랑 게임이 좀 접목되는 흐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쉽수업으로 기업을 하는데 거기도 우리는 완전 AI 기업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 아예 뭐 게임 제작이나 아니면 뭐 게임 안에도 좀 AI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저와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 동료들은 어쨌든 그거를 좀 더 잘하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런 걸 할 때 좀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자의 윤리 같은 것들로 제고를 하긴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로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뭐 예를 들어 우려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좀 가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좀 제고해봤으면 좋겠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 잘 아유, 뭐 어려운 질문. 근데 아까 이제 아까부터 대화하면서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이제 아까 독서 습관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잡지를
이제 최근에 2개, 하나는 한 3년 됐고 하나는 한 1년 됐는데 잡지는 2개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스캡틱이라는 잡지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스캡틱이라는 잡지하고 이제 과학 동화를 보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쪽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스캡틱이라는 이제 회의주의자들의 이런 얘기들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회의주의자라 하면 불가지론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팩트체크하고 따져보자 이런 취지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보면 AI 시대의 인간이라는 이 주제로 그 글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주제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그 AI 시대의 글읽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이해 없이 읽는다. 생각 없이 쓴다. 그게 첫 번째 딱 규정이에요. 첫 번째 규정. 그럼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요즘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AI 시대는 2가지인 거죠. 하나는 그 나의 보조자인데 나의 보조자가 나를 대체해버리 것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겠냐. 첫 번째 그거고 2번째로는 이제 속도죠. 속도. 사람들은 워낙에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속도에 뒤처지면 경쟁에 뒤처지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 빠른 이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이 교수님들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줘.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럼 AI 좀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속도에서 오는 생략이 있을 수 있어요. 생략. 근데 이게 생략이 처음에는 그 어떤 특정한 과제를 풀거나 해결할 때는 그 생략도, 그러니까 속도로 인한 생략이 발생하는데 그 생략이 있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과제들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보다 복합적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생략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걸 할 때 내가 이걸 생각 없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이해 없이 뭘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이제 무슨 GPT든 뭐든 얘네들한테 막 자기 취향에 맞는 어쨌든 이 AI 도구를 막 이용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생각 없이 맥락 없이 내가 걔의 도움을 통해서 만드는 산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포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냐? 내 생각대로 간 거냐? 그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죠. 우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2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은 없는지. 그 2가지가 저는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특히 연구자들 또 학습자들이 가져야 될 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안 되면 상당히 빨리빨리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스스로를 기반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 무너져서 자기는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내가 이걸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생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질문이 어려우니까 말도 안 돼.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잘생기신 분. sorry. 안녕하세요. 네,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박정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500년 동안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엄청 크면서 1인 영상 편집자들이 굉장히 부흥을 많이 하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게임 개발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AI의 발전에 힘입어 1인 제작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많은 게임들이 또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혼자 게임을 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실 심의나 규제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커뮤니티 게임 개발자들의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제 게임에 한국어를 넣으면 안 된다, 한글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규제를 회피해서 한국은 출시 국가에서 아예 빼버리고 그냥 글로벌로 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유튜브도 그 한국어로 콘텐츠를 하고 한국 문화를 넣었을 때 한국인으로서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 이걸 영어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넣기도 되게 어려워지고 한국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넣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1인 게임 개발이 좀 더 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뭐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거기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다운받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내 뭐 하려면 당연히 사전 심의 같은 것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음악 이게 이렇게 대중적인 성취를 전 세계적인 성취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빠뜨렸지만 사전 검열 폐지예요. 사전 검열 폐지. 누구는 뭐 학자들은 뭐 스크린 커터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검열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검열에 대한 이슈. 그래서 쟤네들이 아까 이제 문화예술 범주로 게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럼 다른 다양한 콘텐츠와 그러면 이제 사전 심의든 검열이든 그건 동일한 콘텐츠의 범주로서 같은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이슈하고 또 일국의 이슈가 있는데 그럼 자칫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했고 e스포츠는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의 창조물이거든요. e스포츠는. 근데 지금 e스포츠 주도권은 중국이나 사우디나 다 뺏겨버렸습니다. 월드컵도 사우디에서 한다고 물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만. 결국엔 우리가 그런 약간 좀 전근대적인 검열 이슈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게임산업법에서도 그래서 아케이드 장소 특정형 게임과 다른 게임을 분리해서 하자는 취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설계가 된 것이고 그렇게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 다 풀어주면 어떡하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텐데. 학부모들, 애들이 막 이상한 게임하면 어떡하냐. 참 걱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초창기 게임의 지배자였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도 좀 바꾸고 그렇게 이제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특히 규제 당국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규제를 이제 완화하거나 규제 개혁을 한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그러니까 규제를 풀었어. 그런데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량 범위 내에 가지고 또 막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행정개혁 혹은 사회개혁, 인식개혁과 같이 가지 않으면 규제개혁, 제도 개선만 가지고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총장님 질문하세요. 네, 오늘도 강의 너무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게임에서도 게임의 기술과 컨텐츠 그게 있고 그걸 품는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총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받을까, 기부금 어떻게 많이 벌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중요해요.
같이 어떤 세계관을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보면서 이 정신 문화를 이끌어가는지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모임 때 뭐 돈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하면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가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크게 공감을 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왜 하지라는 질문을 사실 요즘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생략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략돼 있으면 이게 내가 왜 하는지 진짜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괜히 바쁘기만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왜 쓸데없는 일을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질문을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되신 거 맞네요. 네. 예. 없으시면 제가 말씀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직업군이 없어진다거나 특정한 직군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AI가 인간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유효 시간이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우리가 활용 가능, 다른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시간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효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어쩌면 노는 시간이건 창작의 시간이건 기존의 근대화 사회에서 보기에는 쓸모없다고 인지되던 시간들이 미래 세대에서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창작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경험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심리학 영역에서도 행복에 대한 기준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바뀌어 오면서 최근에는 심리적으로 풍요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에 노출되고 다양한 서로 다른 시각에 노출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사실 게임법 정부 개정안을 제정하시기 전에 이제 문화예술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더 조망하시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넣어주셨는데 창작자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훈련이 되거나 가르쳐지거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비어있는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력 양성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이런 기술 진화에 따른 사람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예산 집행들이 기술 중심으로 협의가 되고 기재부에선 최신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중심, 가치의 중심,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의 경험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나 정책들을 고려하고 계신지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각 대학의 인문사회과 연구소들이 있어요. 뭐 하이스도 있고 인근 충남대도 있죠. 근데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되는 인문사회과 연구소 대학에 이제 모여서 협의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5년 전에 그때 오셔가지고 그 인문사회가 씨가 마르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랬더니 연구소당 1억씩만 주면 그냥 우리 한 2명 정도 애들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200억이잖아요. 사실 뭐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지만 또 국가 전체로 보면 또 엄청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게 좀 폰이 작아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무슨 제안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신동에 그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중형 가속기. 저 중형 가속기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만든다고 해서 중형 가속기가 이명박 정부 때 결정이 돼서 벌써 10년 넘게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저에너지 구간, 고에너지 구간 해가지고 저에너지 구간도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하는 분들도 이렇게 인문사회과학적 가속기를 설계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을 보자.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해서 국문 번역하거나 혹은 디지털화해서 그때 그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화해서 CD로 팔고 다녔거든요. 그거 다 불법 복제 때문에 망했지만 그분은 그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디지털화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망했는데 근데 그게 디지털화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겼냐? 장금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대장금. 그 콘텐츠가. 이번에 그 뭐 왕사람인가? 왕상 뭐 있잖아요. 왕가 사람들인가? 그 단종. 그것도 그 기사봉 나오잖아요. 거기 무슨 그게 막 무슨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에피소드가 짧게 언급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하고자 하는 요즘 주로 이제 AI 기반이 될 테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 연구 과제와 이 과제를 섞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제인슨 황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대요. 앞으로 가장 주목받는 거는 AI도 아니고 무슨 바이오 쪽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AI 기반의 많은 소위 딥테크들이 인문사회과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채용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디지털 AI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할 범용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물론 범용적 능력이자 그 해당 분야를 더 깊게 들어가는 기술적 능력 다시 동시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인재양성 방향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의 경우에는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테크 아트라는 게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이제 실험적 장르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 창출이 됐던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해서 여기 이제 문화기술대학원하고 함께 또 국가 연구과제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맥락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면 제대로 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재 육성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거는 어떨 때는 갑자기 확 나기도 하지만 천천히 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 어떤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조는 처음에 대학 입시 공고를 하고 그럼 이제 그거 원래는 3년 그러니까 입시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입시 자체로만 보면 그게 5년인가로 더 늦춰졌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무슨 과를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입시 요강을 등록하고 대기업에 등록을 하는 게 그 전년도 1월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밑에서 볼 거냐, 위에서 볼 거냐, 중간에서 볼 거냐. 그거를 순간순간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모아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모아가고 점차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인력을 양성한 이런 구조를 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거 가운데 우리 교육에 대해서 카이스트가 그 디지털 인문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문학을 너무 위축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그 대상이다. 그리고 기술의 수준을 만들어서 지금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시작되고 있는데 경쟁률이 4대 5대 예. 전 세계에서 인문학이 그렇게 경쟁이 센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AI 철학 연구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AI 기술 개발할 때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 얘기해서 작품 영역 하고 예, 이제 마쳐야 되겠죠?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제 세상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어디까지 확장할지, 그리고 사고의 확장이라는 것이 과거의 확장보다 지금의 확장은 그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확장의 중심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중심이 무엇이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건 없어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진짜 그건 가끔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여기에 왜 앉아 있지? 가끔가다 한 번씩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좀 약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